식품의 보존 처리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발표를 진행하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9학번 조영우입니다. 우선 차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식품의 보존 처리인데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설명드릴 것이고, 마이 페이보릿 오거니즘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인데 그것의 선정 과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생성하는 보툴리눔 독소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와 증상을 나타내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는 토픽을 바꿔서 전통적인 음식 보존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것의 문제점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발견 과정을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근대에 등장한 레토르트 보존법, 병조림, 통조림, 테트라백, 그런 플라스틱백 같은 레토르트 보존법과 클로스트리디움의 박멸 방법을 식품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고, 보툴리눔 독소는 이제 식품공학이나 식품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지만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는 보툴리눔 독소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추가로 조사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정확한 학명이나 너무 깁니다. 그리고 발음이 어렵고요. 그래서 보툴리눔균이나 보툴리눔이라고 줄여서 발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생성하는 독소의 명칭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굉장히 호칭이 난립을 했는데, 이 발표와 보고서에서는 보툴리눔 독소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제를 식품의 보존 처리로 정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을 이제 섭취하거나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항상 아니 방부제를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그 전투식량이나 이런 제2차, 1차 세계대전 시절 100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식품을 먹었음에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이제 개체들이 남아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흥미를 이끄는 요소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것의 보존식품의 전반적인 제조 과정과 멸균 처리 기법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생물의 세계 수업을 이번에 들으면서 그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무엇이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자료 조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로 다룰 대상은 통조림, 이제 병조림 같은 레토르트 공정,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 균 자체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페이보릿 마이크로 오거니즘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으로 정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계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다루려고 했던 대상은 식중독 유발 요소 일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식중독의 원인이 미생물학에서 주로 다루는 마이크로 오거니즘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생물 혹 세균성, 바이러스성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여전히 타깃 미생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아가서 독소라는 산출물이 따로 해서 그것의 응용 방안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이제 여지가 있는 독소형 세균성 미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3단계로 주제의 범위를 한정하니까 적절한 양이 나왔으나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 미생물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미생물 여러 개보다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또 익숙하고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마이 페이보릿 오거니즘 타깃 미생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특징은 매우 강력한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할 텐데 인체 내에 직접 주사한 경우는 더 큰 이제 독소를 발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원인이기도 한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발생 확률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박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타겟 미생물로 식품공학에서 많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멸 방법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보툴리눔균의 독소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제 기업이 입장이 되겠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이제 인명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제 기업은 이것을 이제 보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의 잠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던 보툴리눔의 잠재성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미 미용이나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전에 언급을 했듯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가치가 있는 미생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페이보릿 마이크로 오거니즘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보툴리눔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고 독소에서 기인한 질병은 보툴리즘이라고 합니다. 신경에 작용을 하고요. 신경마비성 질병을 일으킵니다. 보툴리즘이 어떤 것에서 유래를 했는가? 이제 소시지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 이제 그것이 보툴리즘의 원인균으로 지목을 받고 학명이 바뀌어서 이제 지정되는 과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그 치사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흔한 세균이란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툴리눔균을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툴리눔균은 그람 양성균입니다. 두터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보툴리눔균을 그람 염색 과정을 통해서 그람 양성균으로 분류해서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혐기성 세균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보통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생장하고 상호작용하는 일반적인 세균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산소를 차단하려는 기존의 음식 보존 과정과 굉장히 반대되는 생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포자 생성 간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땅한 생장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내생 포자를 생성을 합니다. 내생 포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형태의 포자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살균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식품 공정, 특히 레토르트 식품 공정의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밀하고 확실하게 박멸할 수 있는 살균 공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보툴리눔 독소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와 증상이 있고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툴리눔 균은 보툴리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아마 자연계 통틀어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독소일 것입니다. 식중독, 상처 감염, 유아보툴리눔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주로 오염된 식품을 매개체로 식중독을 매개체로 전파를 합니다. 다행히도 사람 간의 전파 및 전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소의 유형이 있는데요. A부터 G까지 총 7개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A형, B형, E형, 드물게는 F형까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형태고 나머지는 어류나 기타 동물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사람과는 크게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경로와 적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방금 언급했듯이 가공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유입되고요. 포자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고 식인성 중독으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아에겐 특히 더 치명적인데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자체가 장에 감염을 일으켜서 보툴리눔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에 상처 및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취약해지고요. 보툴리눔 독소의 감염 경로 및 주체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감염되는가에 대해 따라서 이제 주로 분류를 해놨는데, 흡입, 외상성, 식품, 장내 정착성, 주로 유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인, 의인성. 흡입은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이런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잠복기는 노출된 독소하고 노출된 방법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2에서 8시간 사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14일 정도 보름에 가까이 잠복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뇌신경마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몸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완성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신경독입니다. 복시, 시야흐림, 안검하수 등등 기타 증상을 유발하고요. 이것이 점차 심해질 경우에는 호흡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호흡근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호흡 부전이 이르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음, 발생 빈도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료는 없고 미국의 CDC의 자료를 빌렸는데요. 1973년부터 보툴리눔균에 대한 타겟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11년부터 15년까지는 연간 평균 162건이고 근 10년간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 중이고 치사율도 시대에 따라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식중독과 같은 이유로 대규모로 독소 중독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간과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5%의 사망률을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따라서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인 미상의 중독 사례 때문인 경우도 있고 식중독, 유아 보툴리눔 중독 등이 희박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낮고요. 감염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보툴리눔 독소는 극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중독이 됐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적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토픽을 바꿔서 음식 보존 방식과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음식 보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염지, 냉각, 끓이기, 절임, 당장, 젤리 형태로 만드는 아스픽도 있고요. 김치처럼 발효하는 것도 있고 그 위에서 거친 과정을 그대로 땅 속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토르트 방식은 근대에 전투식량을 개발하다가 나온 것인데요.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병조림으로 이제 처음 개발을 했고요. 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파스테르의 연구 이후에 그것의 이론적인 원리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보존 방식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려준 건 맞는데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툴리눔 균처럼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박테리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균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하면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소시지를 먹고 대거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아까 설명들은 사망 과정과 비슷하게 결국에 호흡 부전,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 의사 캐러너는 그것을 보고 왜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시지 독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마비를 일으켜서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소시지 독을 분류를 하고 그 후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학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 과정은 이렇고요. 소시지와 레토르트는 굉장히 환경 유사합니다. 소시지는 그 케이싱, 동물의 창자 정도가 되겠죠. 케이싱을 통해서 고기 다짐육을 이제 넣는 과정을 거치는데 케이싱 자체가 그 안에 밀폐되고 산소가 차단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레토르트 식품 역시 그 원리가 비슷해서 산소를 차단하고 밀폐된 환경을 조성하고 완전한 멸균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레토르트 보존법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소시지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소시지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레토르트 멸균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레토르트 보존법과 이제 보툴리눔균의 박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열 공정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품을 살균하는 것이고, 레토르트 공정은 거기에 더해서 압력 용기를 사용해서 고압에서 이제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 냉각 과정을 거치고요. 식품이 상업적으로 유효할 정도의 살균도를 보일 때까지 이제 레토르트 공정을 실시하고요. 음,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이제 포자 상태의 박테리아도 완전히 박멸이 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레토르트 포장은 이제 이러한 과정의 일체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밀봉 후 이제 공정을 거치는 과정이고요. 포장 포맷과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뭐 병조림이냐 통조림이냐 이런 것은 포장 포맷이고요. 레토르트 공정 일체를 설명하는 이제 포장 과정은 레토르트 포장입니다. 그것을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수학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룰 수는 없어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살균의 표적이 되는 미생물의 열장 카이네틱스를 평가해서 F0 값을 설정을 합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요. D0는 표준 가열 온도에서의 표적 미생물의 D값입니다. N0과 N2는 각각 초기 그리고 살균 후에 식품 내 표적 미생물의 농도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F0 값은 F0, F0은 이제 동일한 것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F0는 표준 온도, 그러니까 보통은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포자 상태의 박테리아를 박멸한 것은 121도가 상합인지 모르겠으나 121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도 상에서는. 그래서 그 냉점에서 표적 미생물의 개체수가 식품 위생의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살균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효율평가 두 번째 단계는 레토르트 공정 중에 이제 식품 냉점을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것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납니다. 열 침투 곡선을 이제 작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F 밸류, J 밸류 등의 열 침투 개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그래프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부득이하게 삭제를 하게 된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레토르트 공정의 FP 값을 계산해서 아까 언급했던 1에서 언급했던 F0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 값을 통해서 그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과정입니다. 물론 그 멸균 과정, 살균 과정에 너무 몰두를 해서 매몰돼서 공정의 식품 품질이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아래의 수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있는데요. FP 값은 이제 공정 치사율 혹은 공정 살균 값입니다. 고정된 표준 온도에서 냉점을 가열할 때 소요되는 가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TR은 뭐 온도인데요. 고온 살균과 저온 살균일 때 그런 타겟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L은 표적 미생물의 치사율을 의미를 하고요. F0과 FT는 F0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재차 설명을 드리면 식품 냉점을 온도 TR과 T에서 가열할 때 냉점의 표적 미생물 개체수를 안전한 수치까지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최소 살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 같게 이제 최소 살균 시간임을 강조를 하기 위해 재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D0은 온도 TR에서 DT는 온도 T에서 표적 미생물의 D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FP를 구하는 식과 이제 치사율을 구하는 식 두 개로 간결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효율평가의 세 단계를 설계하고 효율평가의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충분한 이제 상업적 살균도를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FP 값,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살균 시간, 그리고 공정 치사율, 공정 치사율이죠. 공정 치사율이 F0의 0보다 훨씬 더 크도록 레토르트 공정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살균 시간이 공정 치사율을 공정 치사율이 이제 최소 살균 시간보다 훨씬 더 크게 설정을 해야 충분히 멸균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의 과도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식품 품질이 용인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위에 FP는 F0보다 현재 커야 된다는 식을 만족하도록 공정을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pH 농도, 그러니까 산염기 농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0 값을 결정할 때는 이 산도는 매우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산성식품, 산성화식품, 약산성화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균의 경우에는 이제 산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보툴리눔균 자체가 포자까지 형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열한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심지어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멸균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레토르트 공정에서는 이 보툴리눔균을 표적 미생물로 간주를 하고요. 주로 보툴리눔균은 약산성 식품에서 그 성장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약산성 식품을 이제 가공하는 공정에서는 이제 보툴리눔 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툴리눔균을 타겟으로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정입니다. 박멸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툴리눔균 개체수를 이제 상업적인 멸균 상태인 CBD만큼 그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통상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박멸을 위해서 표준 온도 121.1도에서 3분 혹은 그 이상의 살균 공정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제 과정입니다. 왜 이것을 볼드 처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마이 페이보릿 마이크로 오거니즘의 굉장히 핵심 주제라고 판단을 해서 볼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지나가듯이 설명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큰 폰트 크기와 볼드체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공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열 전달 성질, 그리고 유변학적 성질, 그리고 열 전달 메커니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 전달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아질산염, 염류, 당류, 미생물 저해제 등 식품 첨가물의 양 또한 이제 성장 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식품의 초기 온도 또한 정확히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높을수록 공정 시간과 FH 값이 작아지고 JH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점을 전환을 해서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점을 전환을 해서 식품 보존이나 식품공학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판단을 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적정량으로 조절을 가능하다면 굉장히 유익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용이나 의료에서는 실제로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건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툴리눔균을 적절하게 희석을 해서 피부에 주사를 하면 뭐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의료 분야에서 이제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마비 작용을 일으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신경 전달을 차단을 해서 근육마비를 일으키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 사용의 실사례가 있는데, 최초로 안과사시 치료에 응용을 했고요. 사용 범위가 점차 근육 긴장 이상 증상 치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비근육 긴장 이상 운동 질환 치료에도
응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과 질환, 편두통, 비뇨기과 질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의료용하고 미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극미량을 철저한 계량으로 이제 국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보툴리눔 독소는 인체 주입 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통제된 환경에서 정밀한 계량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성과 안정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 3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3개월,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사용법과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및 논문이고요. 예, 그것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식품의 보존 처리와 보툴리눔균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9학번 조영우입니다. 감사합니다.